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재활학과의 재활학과 전문의 김준우입니다. 제가 벌써 비온 뒤에도 한 3번 정도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한 2달 전쯤에 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여름이 언제 끝나나 했었는데, 지금은 제법 날씨도 쌀쌀해지고 오히려 좀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토요일 소중한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익한 내용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햄스트링 부상과 재활 치료입니다. 운동하시다 보면은 흔하게 다리에서는 발목도 많이 다치지만 전력 질주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잘 안 하고 운동을 했을 때 종아리나 햄스트링이 이제 허벅지 뒤쪽 부분을 말하는데요. 햄스트링이나 종아리 쪽에 뚝 하면서 근육이 누가 봐도 파열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를 가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선수들도 부상이 자주 오는 부위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아리랑 햄스트링 중에서 햄스트링 위주로 부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근육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재활치료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햄스트링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햄스트링 파열. 파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위와 크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햄스트링 부상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햄스트링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햄스트링 근육의 구조입니다. 일단 햄스트링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 햄스트링은 크게 4가지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가 저희 골반뼈이고, 이쪽이 고관절이고, 빨간색이 대퇴골 허벅지 뼈입니다. 허벅지 뼈이고, 영어로는 피머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동그랗게 주황색 보이는 거는 파텔라라고 해서 슬개골입니다. 슬개골이 있고, 아래쪽은 정강이 뼈들과 발뼈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유심히 볼 곳은 이쪽 빨간색, 이쪽의 근육을 살펴보겠습니다. 햄스트링 근육은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총 4가지의 근육으로 되어 있고, 제일 많이 다치는 부위가 이 빨간색, 영어로는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바이셉스 페모리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어렵게 되어 있지만 한글로는 대퇴이두근입니다. 그래서 이쪽 엉덩이 중간에서 내려와서 이 부분은 무릎의 바깥쪽입니다. 무릎의 바깥쪽으로 쭉 이루어지는 근육이 대퇴이두근이고, 대퇴이두근이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대퇴이두근의 장두, 긴 근육이고요.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보라색 이 부분이 대퇴이두근의 단두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근육이 바깥쪽의 햄스트링이고요. 그리고 안쪽 햄스트링은 피부랑 가까운 곳에 있는 세미 텐디너서스라고 해서 반건량근이 있습니다. 반건량근도 엉덩이 뒤쪽에서 쭉 내려와서 무릎의 안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세미 멤브라너서스는 한글로는 반막양근입니다. 반막양근이고, 이거는 막처럼 생겼다고 해서 막양근이라고 하고요. 이 반건양근의 깊숙한 부분에서 넓게 퍼져 있는 게
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근육은 실제로 거의 무릎의 오금 정도까지 내려와서 종아리의 근육, 종아리의 비복근과 이런 식으로 겹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개의 햄스트링 근육에 대해서 이름을 설명드렸습니다. 주요 기능은 허벅지 뒤쪽에 있으면서 무릎을 굽히고 그리고 고관절을 뒤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거를 고관절 신전이라고 하는데 고관절 신전과 무릎을 굽히는 무릎의 굴곡 그 2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근육을 자세히 봤으니까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근육이 마찬가지지만 근육은 엄청 많은 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레이드 1, 2, 3 크게 3가지의 단계로 파열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레이드 1은 여기 적혀 있지만 미세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레이드 2는 미세 손상보다는 조금 더 심한 파열, 그리고 그레이드 3는 완전 파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가 근육의 파열 정도를 파악하는 대략적인 분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햄스트링 근육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되어 있는 게 파열 부분을 형상화한 건데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파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져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바깥쪽에 있는 거는 대퇴이두근, 그리고 안쪽에는 반막 양근, 그리고 표층에 있는 거는 피부 가까이 있는 거는 반건양근 해서 총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좀 이따 틈틈이 하나하나 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파열이 심하게 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멍이 크게 허벅지 뒷부분으로 생기게 되고요. 이게 작은 분도 있고 크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파열 정도에 따라서 혈관이 얼마만큼 손상이 됐고 근육에서 혈액들이 새어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햄스트링 부상의 경우 축구 선수에서도 굉장히 흔한 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를 TV로 보다 보면은 선수들이 막 전력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뒤쪽 허벅지를 잡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막 들어가고 보통 교체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허벅지 뒤쪽 파열이 보통 햄스트링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수준의 축구 선수들에게서도 이 햄스트링 부상은 평균적으로 경기 복귀까지 한 18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을 요하는 만큼 손상이 한번 생겼을 때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전력 질주를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통 햄스트링 손상은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보통 통증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딱 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리도 마찬가지지만 종아리나 허벅지 햄스트링 파열이 있을 때 그 파열된 부분을 짚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그쪽을 초음파나 MRI로 보면은 실제로 파열이 그쪽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파열의 경우에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서 처음 손상이 발생했다면은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잘 다치는 부위는 일단 제가 요 열기구를 가져온 이유는
근육과 굉장히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 열기구가 뜨기 위해서는 공기의 저항을 이겨서 이렇게 풍선처럼 이쪽 부분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공기를 받아서 점점점 내려와서 이 빨간색 표시해 놓은 부분이 근육과 힘줄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끈만 있기 때문에 이쪽은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육과 힘줄 사이에서 경계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고 손상이 가장 잘 당하게 됩니다. most comm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가장 흔한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퇴 이두근의 경우에는 이쪽 힘줄이랑 근육의 경계 이런 부분, 그리고 근육이 위쪽에도 힘줄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도 힘줄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근육에서 힘줄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군데가 잘 다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끝부분, 무릎 근처에서 근육과 힘줄 경계 이 부분이 잘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위쪽 힘줄에서 근육으로 바뀌는 경계 이 부분이 잘 다치게 되고요. 결국 성분이 바뀌는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열의 큰 종류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입 1, 1형은 전력 질주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입 2는 댄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전형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1형 햄스트링 염좌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질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2형 타입 2 햄스트링 염좌는 발레라던가 댄스, 체조처럼 다리를 가동 범위를 크게 하면서 큰 범위의 움직임이 필요한 동작에서 더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형 염좌를 댄서형이라고 하고요. 일단 1형과 2형에서 초반의 기능성은 1형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 떨어진 경우가 많고, 2형의 경우에는 초반 기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 부분이 힘줄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재활 기간은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힘줄과 근육을 비교해 봤을 때 근육은 저희 혈관이 많지만 힘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근육에 비해서는 훨씬 부족해서 힘줄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은 힘줄 재생에는 훨씬 근육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형 타입 2의 경우에는 재활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 이는 주로 힘줄 부분이 찢어진 경우에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육 파열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재활이 잘 안 되고 오랫동안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힘줄 손상이 같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힘줄 손상은 보통 이제 MRI 같은 걸로 많이 진단이 되고요. 초음파로도 손상이 심하면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형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 정도까지 장기간의 재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타입 1과 타입 2는 타입 1의 경우에는 전력 질주 관련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명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기 뒤쪽 허벅지를 잡고 경기를 교체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패스를 받아서 이렇게 쭉 전력 질주해서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서서 이렇게 허벅지 뒤쪽을 짚었는데 이때 햄스트링 부상이
있으셨고, 뉴스로 확인해 봤을 때는 한 3주 정도 재활 기간을 가지고 경기에 복귀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게 타입 1, 전력 질주 관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입 2는 댄서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발레나 댄스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다리를 이런 식으로 고관절의 유연성이 엄청 필요한 스포츠들이어서 이런 식으로 스포츠를 했을 때 이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너무 과하게 늘어지다 보니까 그게 힘줄이든 근육이든 그쪽 부분이 과부하가 걸려서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이 쫙 늘어났을 때, 물론 이분들은 워낙 유연하셔서 안 다치시겠지만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좀 덜 풀렸을 때 하시게 되면은 햄스트링이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댄서형 타입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 1과 타입 2에서 가장 잘 다치는 부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타입 1의 경우에는 이 대퇴이두근 바깥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가장 잘 다치게 되고요. 반막양근에서는 타입 2는 반막양근이 더 잘 다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쫙 늘어나면서 힘줄 부분이 잘 다치게 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일단 질문 몇 가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흉추 12번 골절 84세 여성인데 복대를 2개월 정도만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던데 뼈가 덜 붙어도 2개월 지나면 착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골다공증 약 드시고 있고 복대를 푸는 게 불안하신가 봐요. 일단 답변을 드리면은 84세 고령이시고 골다공증 약까지 드시는 상태에서 복대는 2개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엑스레이랑 CT랑 이런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너무 길게 복대를 하게 되면은 그 허리 주변 코어 복근이랑 뒤에 코어 근육이 다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나 복대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짧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면은 빨리 빼시는 게 좋고, 복근과 코어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주셔야 나중에 복대를 빼시더라도 훨씬 더 활동을 잘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불안하신데 그거를 너무 장기화하면은 오히려 걷는 기능이 더 약화된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은 좀 더 그 불안감이 좀 줄어드실 걸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덜 붙었더라도 그게 정말 위험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빨리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크리스마스 선물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재활 과정에서 운동 범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까지 운동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햄스트링 부상 관련해서 아마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운동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활하는 과정에서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게 제일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데요. 물론 부상 부위를 하다 보면은 조금 뻐근할 수는 있습니다. 뻐근할 수는 있는데 그 기준을 한 통증이 정말 너무 죽을 듯이 아픈 게 10점이라고 치고 한 개도 안 아픈 게 0점이라고 치면은 한 2점, 3점 정도까지의 뻐근함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셔도 괜찮지만 그 이상의 5점이라던가 6점, 7점까지의 통증을 감수하고 재활을 하게 되면은 더 재활 과정이 늦어지고 오히려 손상 부분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본인이 느꼈을 때 한 2, 3점 정도의 통증까지만 허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슬라이드 보면서 또 중간중간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영상 검사를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음파, MRI 검사 두 가지가 있는데 MRI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근육 파열의 범위를 초음파에서 볼 수 없는 깊숙한 부분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줄 파열 여부까지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있는 뼈의 골절, 그리고 뼈에 있는 멍 같은 것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 네모 안에서 햄스트링 부분, 이 부분이 파열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MRI 상에서 잘 관찰이 됩니다.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도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초음파도 이쪽 뼈에 붙어 있는 햄스트링 부분부터 무릎까지 쫙 간다고 했을 때 이 뼈에 붙어 있는 힘줄 부분이 손상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근육 파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정상 부분에 비해서 찢어진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에서도 잘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견년골절인데요. 견년골절은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가끔 만나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부상 당시에 뚝 혹은 잘리는 소리가 들리고 엉덩이 주름 부분에 급성 통증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엉덩이 부분에서 뭔가 통증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그 햄스트링이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픈 거고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엑스레이랑 필요한 경우에 CT, MRI 같은 정밀 검사까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근육이 붙어 있는 뼈 부분의 끝부분이 뼈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햄스트링이 너무 세게 당겨지게 되면은 이 뼈 끝부분이 살짝 들리게 됩니다. 이런 거를 견년골절 또는 박리골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발목도 좀 흔한 편이고 햄스트링도 가끔 있습니다. 그 뼈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뼈 부분이 좌골결절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엉덩이 주름 부분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가 벌어진 부분이 2cm 미만이면은 보통 보존적인 치료로 재활을 많이 하게 되고요. 2cm 이상일 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햄스트링이 엉덩이 주름 부분에서 붙어 있는 부분이 좌골결절이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세게 붙어 있는데 이게 확 당겨지면은 뼈 끝부분이 들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좌우 비교를 해봤을 때 이쪽에 들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견년골절이라고 하고요. 햄스트링 부상 중에서 좀 세게 다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과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냐, 비수술로 할 수가 있냐, 이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되고 환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햄스트링 파열에서 딱 모양만 보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이, 고령인지 아니면은 소아 청소년기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평상시에 활동량이나 신체 활동량 그리고 보행하는 정도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추후에 스포츠 활동, 달리기라던가 축구라던가 달리는 종목들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수분들하고 선수가 아니신 분들은 치료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달리기를 해야 되는 분들,
경찰이라던가 소방관이라던가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리기를 하셔야 되니까 치료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상 힘줄의 개수도 많냐 적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파열의 정도는 제가 영어로 full thickness partial이라고 써놨는데,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손상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정도 두께가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반 정도만 손상이 있는지, 아니면 70%까지 두께가 침범을 했는지, 아니면 10%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제가 적어놓은 thickness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상의 만성화 여부도 고려를 해야 되고, 파열이 말려 들어간 정도. 파열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근육이 이렇게 있다가 이쪽 부분이 파열이 되면은 이게 쫙 말려 들어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말려 들어간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자연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수술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햄스트링 근육의 퀄리티. 이거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근육이 MRI로 상태를 봤을 때 충분히 추후에 기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기능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지에 대한 판단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햄스트링 부상 위험 인자입니다.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위험성이 가장 큰 요인은 햄스트링 부상 과거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햄스트링 부상이 당하면은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이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질문은 이전에 다치셨는지, 똑같은 부분을 다치셨는지를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되고, 가끔 옛날에 아팠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냥 좋아지셔서 치료를 딱히 받지 않고 그냥 지내신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 첫 번째 부상 때 충분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발이 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전의 부상 과거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으로는 고령, 근력 저하, 유연성 감소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허벅지 앞쪽 근육이 대퇴사두근이고요. 뒤쪽 근육이 햄스트링인데, 대부분은 햄스트링 뒤쪽이 근력이 약합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대퇴사두근 10, 햄스트링 7. 간단히 좀 그게 한 70%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3대2, 3대2 정도로 보면 되는데, 대부분은 햄스트링 쪽이 약해져 있고 유연성도 뒤쪽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요인들도 부상의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외재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 외재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 평상시에 피로감이라던가 운동하는 환경, 그리고 스포츠의 종류,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포지션 등이 있습니다.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전력 질주할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력 질주를 많이 하는, 예를 들어 축구에서는 스트라이커라던가 그런 식으로 전력 질주를 막 하시는 분들은 다칠 확률이 높아지고요. 전력 질주를 많이 안 하는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햄스트링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잠깐 보면은, 암모나이트님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일반인이 따라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재활 치료 설명드리는 거에서 몇 가지 따라해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초반인지 아니면 초반이 끝났는지가 좀 치료가 달라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초기는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산킴님께서 햄스트링 파열되고 얼마쯤 있다가 다시 축구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파열의 정도를 제가 보진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는 18일에서 한 2달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일단 못 하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힘줄 손상이라던가 파열 부분이 크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3-4달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병원에서 이게 힘줄 파열이 동반되었는지 파열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런 걸 상의해 보시고 언제쯤 하셔도 되는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축구를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좀 회복이 되면서 조깅 같은 가벼운 운동이나 걷기 같은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기능성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 축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패스를 하신다던가 트래핑을 연습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박지연님 질문인데요. 직장 때문에 바쁜 사람의 경우 시간 관리가 어려운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최대한 집에서 관리하고 끝내고 싶어요. 아마 햄스트링 부상 있으셔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간략히 초기, 중기, 후기를 나눠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클라우드님께서 근육 찢어진 데를 다시 붓게 해주는 주사도 있나요? 이거는 근육 찢어진 부분에 요즘에는 재생 주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예를 들어 DNA 주사라던가 콜라겐 주사라던가 PRP 주사라던가 이런 재생 주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재생 인자들을 막 넣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재생을 촉진을 시켜주고요. 그거와 동시에 중요한 게 또 재활입니다. 재활은 재활을 하면서 근육이 왜 붙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육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재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찰을 시켜주면은 그 마찰을 주면 줄수록 이 사이에서 재생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생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이 되게 되고 점점 이렇게 얼기설기 붓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과 재생주사 둘 다 효과가 비등비등하니까 적절히 스케줄에 맞춰서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햄스트링 재활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질문들이 더 있는데 제가 시간을 좀 조절해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급성기 치료 단계입니다. 급성기는 말 그대로 다친 직후입니다. 다친 직후에는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햄스트링 부분에 멍도 들고 붓기도 있고 걷기만 해도 엄청 아프시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제가 대문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프라이스라고 해서 프로텍트,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말씀드리면은 프로텍트는 보호를 해준다는 뜻인데 그게 보호대가 됐든 보조기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적절한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레스트는 일단 휴식이 기본 원칙이 되고 아이싱. 아이스는 급성기 손상에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발목이 됐든 종아리가 됐든 햄스트링이 됐든 일단 다쳐서 부으면은 아이싱부터 며칠간 최소 3일 정도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아이싱 하면서 좋아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붓기가 좀 얼마나 잘 빠지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컴프레션은 압박이라고 해서 그 근육 손상 부분을 처음엔 압박을 지그시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눌러주지 않으면은 파열 부분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압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션의 경우에는 거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심장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햄스트링이면은 햄스트링이 심장보다 높게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붓기가 심장 쪽으로 빠지면서 붓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프라이스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얼음찜질 같은 경우에는 3, 4시간 간격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가끔 냉찜질을 하라고 말씀드리면은 한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되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져서 더 오히려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10분, 15분 하고 끝내시고 밥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에 해주시면은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급성기 치료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아급성기라고 해서 치료를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 치료 시작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 없는 보행이 가능한지. 저희가 걸어도 근육이 아프면은 아직까지는 재활을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항성 근육 수축에서의 적절한 근력. 이거는 말이 어려운데, 요 근육 수축은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굽히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무릎을 굽혔을 때 이 다른 사람이 손으로 좀 저항을 시켜주면서 무릎을 굽히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저항성 근육 수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도 근력이 심하게 빠지지 않고 근력이 좌우 비교했을 때 적절하다, 비슷비슷하다고 여겨지면은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러 질문들 중에서 집에서 어떻게 할지 여쭤보셨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근력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키고 가동 범위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동 범위 운동은 수동적과 능동적으로 나뉩니다. 그것도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남이 해주냐 내가 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동적은 이런 식으로 다른 가족이 되었든 병원에서는 치료사가 되었든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서 가동 범위를, 이쪽이 햄스트링이니까 이쪽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이 정도만 올리셨다가 이게 괜찮다 싶으시면은 조금 더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집에서 혼자 하실 때도 많으니까 능동적인 가동 범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의 같은 경우에는 이쪽 햄스트링을 늘리고 있는 건데요. 손으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보는 겁니다. 몸쪽으로 당기면서 굽혀서 안 아픈 범위까지만 딱 하시고, 만약에 너무 아프시면은 일단 중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몸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무릎에 굽혀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음으로는 아급성기를 지나서 기능적 치료 단계의 시작입니다. 기능적 치료 단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동 재활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시작 기준이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최대 저항성 근숙축에서 모든 증상의 완화입니다. 최대 저항성 근숙축은 이것도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릎을 굽힌다고 했을 때 무릎을 최대한 다른 사람이 저항을 시켜서 못 내리게 막은 다음에 최대한 무릎을 세게 굽혔을 때 증상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게 당겼을 때 안 아프시면은 기능적 치료 단계를 시작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파열 부분을 환자 본인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좌우를 눌러봤을 때 누르는 느낌이 똑같다고 느껴지시면은 그게 동등한 압통이고요. 그럴 때 기능적 치료를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 유연성 증상 없이 좌우 전범위 도달이란 말은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가동 범위 운동에서 무릎을 몸쪽으로 막 당겨보고
다 해봤는데 좌우가 똑같다. 그러면은 가동 범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전 범위, 원래 평상시에 자기가 있었던 유연성이랑 똑같이 된다면은 기능적인 치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초기이신 분들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가동 범위 운동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조금 자기는 중기 정도로 온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운동 같은 걸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다리 브릿지라고 해서 이 무릎 한쪽은 무릎을 굽혀 놓고 한쪽은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있고요. 그 상태에서 허리와 골반 쪽을 쭉 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 햄스트링 오른쪽이 긴장감이 들어오게 되고요. 물론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앞쪽 뒤쪽 둘 다 긴장감이 들어오는데 둘 다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것도 처음에는 뭐 한 10번 정도 잠깐씩만 하시고요. 그게 적응이 되시면은 20회, 30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주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도 너무 쉬우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쉬우면은 이거는 이 운동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잡아주고 집에서 가족분들을 이렇게 잡아달라고 하시고 밑에 매트 까시고 엎드려서 무릎만 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시면은 엄청 힘드실 거예요. 엄청 힘드실 건데 그것도 통증이 없다면은 근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요거는 본인이 좀 재활 중반에서 후반까지 왔다 싶으신 분들만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운동들을 쫙 다 했는데 너무 쉬우신 분들은 운동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지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운동 복귀도 기준이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최소 일주일 정도 이상 정상적인 훈련 전체를 성공적으로 소화시키는 거. 훈련을 선수가 아닌 분들은 훈련하진 않으니까 헬스장이나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걷기라던가 러닝머신이라던가 이런 거를 본인이 예전에 하던 운동들을 하나하나 넣어서 다 해보고 일주일 동안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고 너무 멀쩡하면은 운동 복귀를 하실 준비가 거의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복귀에 대한 불안 혹은 재부상 두려움 같은 부정적 심리적 특성 부재라고 써놨는데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통증은 없는데 내가 당장 운동 스포츠나 축구라던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운동 위주로 조깅이라던가 걷기라던가 이런 안전한 운동 위주로 충분히 3달, 4달 하시고 그런 부정적인 심리들이 충분히 없어졌을 때 자신감이 생겼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활 진행 자체는 시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와 임상 징후를 기반으로 단계 초기, 중기, 후기로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부상 초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기에는 손상 부분을 너무 자극을 하면 안 됩니다. 자극하면 안 되고 초기에는 출혈 부분을 너무 자주 누르거나 치료를 마사지 같은 걸 너무 세게 하면은 오히려 그 출혈 부분이 확 심해질 수가 있어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기 재활 치료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손상 부분을 찾아서 그쪽 부분을 직접적인 자극이 안 가게 표시를 해놓고 피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붓기가 가라앉고 손상 부분이 안정기에 들어가면 근력 강화, 가동 범위 증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적, 능동적 가동 범위 증가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활 중반과 후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다리 브릿지, 그리고 힙스러스트는 헬스장에서 엉덩이 이렇게 드는 운동 기구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재활 후기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노르딕은 아까 제가 요게 노르딕이고요. 노르딕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재활 후반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활 치료는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손상 정도와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유연성도 전부 다르고 근력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사람이 벌써 엄청 힘든 운동들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그걸 꼭 따라가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한 다리 브릿지를 땅에서 한다고 치고 이 밑에 두 번째 사람은 근력이 좀 더 빨리 돌아와서 의자 위까지 올려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감각신경이나 이런 감각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감각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 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브릿지 운동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운동들을 접목시킬 수가 있고요. 햄스트링, 오늘 이제 기억하실 점은 햄스트링 부상은 종류와 부위가 엄청 많고, 아까 골절, 그 좌골결절 부분에 견년골절, 약간 박리되는 그런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단을 잘 해주셔야 되고, 예전에 햄스트링이 붓고 아픈 적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괜찮아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재발할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병원 가실에 있으실 때 한번 체크를 받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근력 운동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충분히 재발을 방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발 가능성이 아주 큰 부상으로 악명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운동하시다가 종아리 아픈 분도 있고 허벅지 뒤쪽 아픈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그 부분을 뚝 소리를 느끼면서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걸 느꼈다면은 바로 병원에 가셔서 골절이 동반되었는지 파열이 크진 않은지 그런 걸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남는 시간 동안 최대한 질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님이 햄스트링 부상이 있으면은 다른 근육에 불균형이 올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부상이 있으면은 만약에 오른쪽 햄스트링이 부상이 있다고 치면은 이 부분 전체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왼쪽 부분을 오른쪽을 안 쓰면서 왼쪽 부분을 막 쓰다 보니까 왼쪽 부분에 힘줄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을 최대한 해소를 하려면은 일단 좌우 제가 완벽히 대칭일 수는 없지만 좌우 근력 대칭을 맞춰줘야 되고 그게 만약에 앞쪽 뒤쪽이면은 대퇴사두근 3, 햄스트링 2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추고 좌우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좀 간단히 알 수 있는 거는 그 집에 줄자 같은 거 있으시면은 허벅지 무릎 슬개골 기준으로 위쪽에 10cm에 둘레를 한번 재보시고 오른쪽도 위에 둘레를 한번 재보시면은 둘레가 확연히 차이 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른쪽이 50cm인데 왼쪽이 40cm다. 그러면 왼쪽 허벅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좌우 둘레를 최대한 맞춰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근력 기계 수치로 다 잴 수가 있지만 집에는 보통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꼬미토리님께서 햄스트링 부상을 겪고 가만히 방치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방치를 하면은 일단은 햄스트링 부분 주변이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계속 있으면은 가동 범위도 당연히 줄어들고 근력도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 치면은 왼쪽은 근력이 굉장히 좋은데 오른쪽만 다리가 계속 얇아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유연성에 급격한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방치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해피라이프님께서 햄스트링 부상이 장기적으로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절 건강은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인데 햄스트링 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체중을 지탱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만약에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은 고관절, 무릎, 발목, 허리 이런 다 연관된 체중을 지지하는 관절들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안겨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오른쪽이라 치면은 오른쪽 햄스트링 때문에 근력이 막 약해지면은 당연히 이쪽 관절도 다 약해지고 반대로 왼쪽으로만 계속 쓰다 보니까 왼쪽 관절도 부하가 너무 늘어나서 과부하가 걸려서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좌우 대칭으로 최대한 1대1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은 그런 걸 다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집에서 한번 다리 둘레 한번 재보시고 종아리도 한번 재보시고 햄스트링도 한번 재보시고 하면은 좀 본인의 근력이 얼마나 약한지 좌우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웬만한 질문은 그래도 제가 다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이렇게 햄스트링 부상도 부위도 많고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운동하다가 다치시거나 그게 만성 통증이 있거나 여러 통증이 있으면은 병원 오셔가지고 알려주시면은 가까운 병원 가셔도 되고 저희 병원 오셔도 되고 오시면은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제가 다음 달이랑 그 다음 달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